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종족의 지난 이야기, 드러난 지하 존재의 기원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안 보신 분은 1편부터 보시길 권장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현자대학의 박식한 교수인 집주인의 딸 지희가 나에게 말해준 신비로운 물질에 대해서 들었던 설명에 따르자면 이 물질은 온 세상에서 마치 가장 강력한 기관처럼 그것에 대한 힘이 키워지고 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형태의 물질은 번개처럼 그것에 의해서 순식간에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보충하거나 활력을 주고 또는 치유하거나 보존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할 땐 물리적인 조직이 자연적인 힘의 적절한 균형을 다시 확립하여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그 신비한 힘을 이용하여 지하 황야의 바위처럼 가장 견고한 물질을 뚫고 그것을 통해 이곳 문화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그 견고한 물질 속으로부터 이곳의 모든 램프에 공급되는 빛을 추출하였고, 그러한 방법이 이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다른 가연성 물질들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부드러우며 건강에도 이롭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일에 더욱 놀라운 힘을 조종하는 수단들이 발견되면서 그 결과는 주로 사회 정치에 주목할 만한 영향들을 미쳤다. 이러한 효과가 친숙해지고 능숙하게 관리가 되면서 불일 발견자들의 사이의 전쟁은 중단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괴의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어 숫자, 규율 또는 군사기술의 모든 우월성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어린아이의 손에 잡은 막대의 빈 공간에 박혀있는 불은 그러한 힘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전투에 휩싸인 군대의 선두에서 후방을 향해 길을 쪼개어 불타오르게 할 수도 있었다. 만일 군대가 군대를 만나 둘 다 이러한 힘의 지휘권을 갖는다면 그것은 둘 다 전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의 시대는 지나가고 전쟁이 끝나자 그들의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다른 영향들이 곧 명백해졌던 것이다. 인간은 너무나 완벽하게 인간의 손아귀에 있었고, 그가 만난 각각의 사람들은 원할 경우에 즉시 그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정부라는 모든 개념들은 정치 체제와 법의 형태에서 점차 사라졌던 것이었다. 그렇게 서로 멀리 떨어진 공간에 분산되어 있는 광대한 공동체가 서로 함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힘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이제 더 이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인구를 우월하게 만들려는 자기 보전의 필요성이나 그들의 권력 확대에 대한 자부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일 발견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로 평화롭게 분열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속한 부족은 12,000가구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각 부족은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영토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정해진 기간의 잉여 인구는 자신의 영역을 찾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다. 그러한 새로운 곳을 찾는 이민자들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것은 출발을 자원한 사람들의 수가 항상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어쨌건 영토나 인구를 고려한다면 작은 분할된 국가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일반 가족에 속하고 있었다. 그들의 방언은 서로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집안과 집안 사이에 혼인관계를 맺었고, 그들은 동일한 일반적인 법과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여러 공동체 사이의 유대는 불일에 대한 지식과 그것의 이용에 대한 실천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릴이라는 단어는 문명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였고, 문명화된 국가를 의미하는 브릴야이라는 것은 불일을 사용하는 공동체가 아직 야만적인 상태에 있던 아나족과 구별되는 일반적인 이름이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브릴야 종족의 정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복잡한 듯 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했다.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인정되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지상의 원리, 즉 모든 철학적 사고체계의 목표는 모든 중간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단일한 하나의 원리에 도달하는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치에서는 공화주의자 작가들조차 그것의 지속을 보장하거나 그것에 부여된 권한을 점진적으로 남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의 행정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단일 공동체는 투르라는 단일의 최고의 행정관을 선출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평생 동안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노년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실제로 이 사회에서는 그들 구성원 중 그 누구도 특정한 직책에 대한 자리를 탐내도록 유도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 어떤 명예나 더 높은 등급의 휘장이 그들에게 부여되지 않았고 최고의 행정관이라 할지라도 거주지나 그의 수입이 다른 행정관보다 더욱 특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만큼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쉬웠으며 개인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나 지능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지해야 할 군대도 없었고 무력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하고 지휘할 경찰도 없었다. 우리 인류가 범죄라고 부르는 것이 브릴야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민사적 분쟁의 사례는 중재를 위해서 양 당사자가 선택한 친구 또는 현인 협의회에서 결정한 자에게 나중에 설명을 위해서 회부되었다. 따라서 형사사법법원도 없었고 전문적인 변호사도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그들의 법은 여러 시대 동안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익숙해져 왔던 관습과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우호적인 관습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판관을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는 어떤 경우에 개인이 그러한 준수가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면 스스로 그 사회의 관습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사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인 가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계약이 조용히 확립되어 있었다. 이 계약에서 이들은 사실상 그들이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가족 중에서 독립적인 성인 구성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했다. 우리의 습관과 규정에 따라 당신에게 적합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머물거나 떠나가시오 라고 말이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법은 없었지만 이곳의 공동체가 채택한 규칙에 대한 복종은 마치 자연에 의해서 심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제 본능이 되었다. 집집마다 가장이 그 가정의 규율을 정하여 지도하는데 그 집의 식구들은 이를 결코 반대하거나 헐뜯지도 않았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속담도 가지고 있는데 질서 없이는 행복도 없고 권위 없이는 질서도 없고 단결 없이는 권위도 없다 라는 것인데 사실 원래 이들의 표현은 이보다 훨씬 더 간결했지만 내가 다시 우리 언어로 설명하자니 그러한 간결함이 많이 사라지고 말았다. 어쨌건 이곳 아나족의 빈곤은 범죄만큼이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재산이 공동으로 소유되거나 소유의 범위나 거주지의 크기와 호화로움 등이 모두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처럼 이들이 가진 부의 등급이 이들의 직업 선택이나 지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없었는데 이들 각자가 추구하는 것은 간략히 말하자면 이러했다. 부러움이나 경쟁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성향대로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삶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화려한 삶을 좋아하듯이 각자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경쟁도 인구에 대한 걱정도 그리고 위험에 대한 투기도 없으며 우월한 부와 지위를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곳 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었으리라. 상황이 그러한 이곳에선 의심할 바 없이 각 정착지에는 원래 모두 동일한 비율의 토지가 분배가 되었고 그들의 수확에 대한 결실도 모두 그 자신의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모험심이 강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국경의 야생지역까지 자유롭게 확장하여 자신의 밭에서 농산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거나 상업이나 무역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부유해졌지만 완전히 가난해지거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만일 너무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진다면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부자들에게 항상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다정하고 연합된 가족의 형제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어쨌건 이러한 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간간히 다뤄질 것이다. 이곳 최고 행정관의 주요 업무를 말하자면 특별한 세부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특정 활동 부서와 서로 소통하는 것이었다. 그런 세부사항 중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그 중에서도 적절한 빛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부서의 책임자는 바로 내 집주인인 암린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는 주로 모든 새로운 발명품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웃의 친족 국가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서에는 그러한 모든 발명과 그 결과물로서의 예를 들어 기계 같은 것들에 대한 품질의 개선을 위해서 시험 평가를 맡고 있었다. 이러한 부서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자 대학은 아나 가문 내에서도 특히 과부이거나 자녀가 없는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서 그 중에서 내가 머무는 집주인의 딸 지희가 그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철학과 오래된 옛 시대의 역사, 곤충학 등과 같은 실제 생활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는 교양 있는 연구의 주류는 바로 이 대학의 여성 교수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활동적인 마음을 갖고 가장 넓은 영역과 생각의 가장 미세한 세부사항까지 두루 살피는 지인은 호랑이 발털 사이에서 서식하는 기생충에 대해서 2권의 책을 썼는데 이 작품은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자 대학에서의 연구는 이러한 미묘하고 우아한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더욱 중요한 다양한 것들과 함께 특히 브릴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물질의 미세한 조직이 이곳에 사는 여성 교수들을 매우 탁월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드문 일이지만 만일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에는 투르, 즉 최고 치안 판사가 의원을 3명으로 제안하여 선출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대학 밖에서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소한 결과를 초래하는 다른 부서들도 몇 개 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하게 수행되어 마치 이들의 운영 정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고 따라서 사회 질서는 그것이 마치 자연에서 이루어진 법칙인 것처럼 매우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곳의 문 안팎의 모든 노동활동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계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는 것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끊임없는 목표였다. 노동자나 하인의 계층은 전혀 없었지만 기계를 보조하거나 제어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은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결혼 적령기인 16세에 이르는 비교적 아이들의 연령대에서 맡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장 소속으로 구성되었으며 각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추구했다. 그들 중 일부는 수공업에 종사했고 일부는 농업에, 일부는 가사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위험에 노출되는 몇 안 되는 고난이도의 일에 종사했다. 그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이곳 지하의 부족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첫 번째로는 우선 땅에서 가끔 발생하는 지진 같은 경련들로부터 불과 물의 분출, 그리고 지하 바람의 폭풍과 가스 누출 등으로부터 그것들을 예측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곳 지하 영역의 경계에서 그러한 위험이 감지될 수 있는 모든 장소에는 이들이 영구적으로 지어놓은 홀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신 통신을 통해 그곳을 경계하는 일을 담당하는 선택된 현저들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교대로 배치되어 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의 조사관은 놀랍게도 항상 사춘기에 가까워지는 소년들 중에서 선택이 되었으며 그 나이에는 다른 어떤 연령보다 관찰이 더욱 예리하고 물리적인 육체의 힘이 더욱 기민한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험으로는 조금 덜 심각한데 아나의 생명이나 문화, 심지어는 안락함에 적대적인 모든 생물들을 선별하고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들 종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거대한 파충류였는데 그중 일부는 대홍수 이전의 유물로 이곳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반은 새이고 반은 파충류인 거대한 날개가 달린 특정한 생물도 있었다. 이것들과 함께 지상세계에서의 호랑이나 독사에 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야생동물들을 함께 사냥하고 파괴하는 일은 좀 더 어린 아이들에게 맡기고 있었다. 아나에 따르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무자비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그것들을 더욱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구별하여 파괴하는 또 다른 종류의 동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담당은 중간 나이대의 어린이가 지정되었다. 즉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노동의 생산물을 파괴하는 엘크 같은 종류의 것들의 처리가 바로 그 대상이었다. 그리고 사슴종과 우리 토끼와 매우 유사한 더 작은 생물도 있는데 그것들은 보기와는 달리 농작물에 대해서 매우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의 약탈 방식이 다른 생물들보다 훨씬 더 교활했다. 예를 들어 개들을 이용해 식품 저장실을 지키게 하거나 심지어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나의 세계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눈에 띄는 표시로 된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동물 중에서도 좀 더 지능적인 동물을 길들이는 것이 그곳에 임명된 어린이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 따라서 수많은 생물들 중에서도 그 정도까지 길들일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생물들만 골라서 파괴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결코 자신들의 음식이나 스포츠를 위해서 생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없으며 아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을 만큼 적대적인 그 무엇이 있다면 이들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신체적인 봉사와 임무가 동시에 진행되는 아이들의 정신적 교육은 소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현인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일반적인 학습 외에도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지성의 방향에 대한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시골이나 상업 분야에서 바로 정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이러한 견습 기간을 훌쩍 넘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어쨌건 그렇게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개인의 성향에 대하여 그 어떤 강제도 가해지지 않았던 것이다.